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주진우 기자가 월요일 이 시간에 나와서요, 최순실이 록히드 마틴 조우라고 100조 이상의 무기 도입 사업에 다리를 놓아주었다, 당연히 엄청난 액수의 커미션을 받았을 것이고, 이에 최순실은 사드 배치로 화답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허투루 보도할 사람은 아니지요. 그랬다면 진작에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가 안 됩니다. 박근혜의 마약 복용설은, 아니 톤다운해서 박근혜의 약물 중독설은 낭설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 증거가 광범위하게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이 마약을 한다? 혹은 약물 중독 상태다? 사실이라면 탄핵 심판에서 이긴들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뉴스가 안 됩니다. 왜 이럴까요? 보도했을 때의 역풍과 파장이 염려돼서 아닐까요? 다이빙벨의 진실이 어제 TBS TV를 통해서 방영됐습니다. 이종인 알파 잠수공사 사장을 어떻게 언론과 권력이 사기꾼으로 매도했는지 그 전말이 다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를 영상으로 고발한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 기자 역시 엄청난 비방 모략을 당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면 무엇가 문제인가? 교과서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언론 현실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했을 때에 돌아올 엄청난 역습에 쫄아 있습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개표 의혹 한 줄도 보도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도 이 맥락 속에 있습니다. 3년 11개월여가 지났지만 변론 기일조차 열지 않고 있는 법원.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병든 언론의 실상, 이 실상을 알고 뉴스를 보고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빅요 당신에게 드립니다. 빅요 우린 많이 먹었어요. 빅요 정신없이 퍼다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빅요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빅요 너희에겐 중지 든다. 빅요 졸지마 씨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요. 아프면 청춘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20대 미만의 건강보험 체납자는 약 5만 세대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연대 납부의 의무를 고스란히 안고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라는 범주에 이제 막 들어서게 될 청년들에게 사회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촉과 함께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장거래 중지는 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박근혜가 세월호 수색의 한창일 때에도 미용 시술한 흔적을 한국일보가 포착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철면피 아닙니까? 한편 박근혜가 또 다른 가명으로 성형 시술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번엔 길라임, 이번에는 최보정입니다. 김기춘이 정윤회 문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문고리 권력 3인방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김기춘, 우병우, 안봉근이 국정원 인사도 좌지우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라가 온통 아수라판입니다. 새누리당 내에 친박이 비주류를 쫓아내고 박근혜에 대한 징계를 막으려고 당윤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 사퇴했습니다. 국민의당 새 대표 누가 될까요? 박지원, 정동영 2파전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대통령 박근혜는 국무회의 주재로 나흘 만에 공식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의 얼굴에선 피멍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른쪽 입가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였습니다. 한국일보가 성형외과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들에게 사진 속 피멍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의사들은 주름을 펴기 위한 필러 주입술의 후유증으로 보인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필러 시술은 통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수면 상태로 시술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수면 상태로 시술하는 동안 국가 컨트롤 타워는 공백 상태가 된 셈이지요?
2014년 5월 8일 유가족들은 박근혜와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의 공식 일정을 비우고 5월 16일에서야 박근혜는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을 했습니다. 또한 다시 사흘 뒤엔 대국민 담화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얼굴에 나타난 미용 시술 흔적을 바탕으로 회당 시술 비용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얼굴 전체 주름 제거 보톡스 30만 원, 눈가 성형 350만 원, 피부 관리 75만 원, 입가 주변 필러 130만 원, 팔자주름 교정 300만 원 해서 회당 합계 9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이나 재료에 따라 비용은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 시술 네 돈으로 했습니까?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순실은 김영재 성형의원에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0여 차례나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보정의 진료 기록상 생년월일이 1956년 2월 2일 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생년월일이 2월 2일이지요. 56년생인 최순실과 2월 2일 생인 박근혜를 합쳐서 최보정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SBS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가 최보정이란 가명으로 성형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최보정이라 영어로 뽀샵 최가 되려나요? 전직 최순실 의상실 디자이너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 때도 대통령 박근혜는 최순실이 만든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옷은 지난달까지 최순실 의상실에서 일했던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로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근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모레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어느 범죄 사실 하나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서가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TV가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가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면서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과 가졌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조응천 당시 비서관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게임이 안 됐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윤회가 박지만을 미행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문건을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고하지 않고 문고리 권력 3인방이나 정윤회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봉근이 김기춘이 이랬던 거 아닙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검찰 내사 단계에 있던 사건을 최소 3건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내사는 수사기관이 최대한 은밀하게 범죄 혐의 추적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 보안이 유지되며 내사 사건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검찰에서도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습니다. 우병우가 어떤 경위로 내사 사건을 수임하게 됐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LCT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술값 2,5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1억 어치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올해 초 사정기관들로부터 이러한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올해 초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죠? 네, 우병우였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KEB 하나은행은 정유라에게 3억대의 특혜 대출을 해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정유라는 최순실이 독일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 코레스포츠를 고용주로 해서 고용계약서를 하나은행에 제출을 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추가로 제출 허가서와 노동 허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추가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사실관계도 엉터리였습니다.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윤리위에 친박 인사 8명을 충원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사실을 윤리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윤리위 장악을 시도한 셈입니다. 비박을 쫓아내고 징계 대상이 된 박근혜 당원을 구할 목적이지요. 이진곤 윤리위원장 반발하고는 사퇴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차기 대선의 핵심 변수로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의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추위원이 선고 시기를 당기는 방법, 탄핵 사유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반면에 소추위원이 선고 시점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나 특검 수사 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거나 대통령 박근혜가 증인을 마구잡이로 신청해도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네, 권성동인이 다행이지 만약에 김진태가 법사위원장이었다면 네, 원구성 협상 엉망으로 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망스럽네요.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대고급 대게,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황교안이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합니까? 팔자에도 없는 대통령 직무대행 됐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쿠데타를? 존나 웃긴데? 아닙니다. 2014년 5월 16일 멍든 채로 세월호 유족들 위로하셨지요. 3일 뒤에는 담화문 읽으면서 눈물 흘리셨고요. 그 무렵 미용 시술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 들통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미친년처럼 세수도 안 하고 다녀야 해? 세수는 해야지요. 그런데 미용 시술이라니요. 어느 누군가는 애들이 죽어서 죽지 못해 사는데 그 시간에 미용 시술이라니. 카카, 이젠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신만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카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몰라, 묻지 마. 야, 넌 뭐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사니? 그리고 새누리당 재산을 갖고 뭐 재벌한테 삥 뜯은 거라고? 삥 뜯기 뭘 삥 뜯어? 다 순수한 마음으로 낸 건데. 미르도 K스포츠도. 카카, 정말 순수한 마음일까요? 재벌이 언제까지나 카카 편일 것 같습니까? 엇나가면 나도 카드가 있지. 걔네들 검찰 가서 또 국회 가서 나한테 준 돈이 순수한 뜻에서 준 거라고 했잖아. 응? 내가 엎으면 돼. 불순한 뜻에서 받은 거라고. 뇌물로 받은 거라고. 그러면 다 좆되겠지? 카카, 또 가명으로 성형외과 다니셨더만요. 킬라인 말고 이번엔 또 뭡니까? 알려줄까? 1번 최보정, 2번 배수지, 3번 김설현, 4번 이혜리, 5번 정유라.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외교 총사령탑인 국무장관 인선을 끝냈는데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해야 할까요? 예, 트럼프가 그동안 7명, 8명 정도 후보를 놓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백악관의 주요 참모 자리나 아니면 다른 장관 자리들은 거의 다 찼는데 거의 마지막으로 당선 후에 1개월 5일 만에 국무장관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트럼프가 다른 자리는 대부분 자기 뜻대로 다 안 쳤거든요. 그렇지만 국무장관만큼은 공화당 지도부가 원하는 사람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근데 막상 이 공화당 쪽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고 또 자기 측근들은 또 반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선택한 사람이 러시아 푸틴의 친구였는데 이게 놀랄 노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유 기업 엑손모빌의 CEO 렉스 틸러슨이라는 사람을 최종 낙점했습니다. 예. 현재 공화당 지도부는 탑답치 않아 하는 사람이지만 공화당 출신의 외교안보 분야 거물들이 이 사람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 사람도 아니고 또 완전히 공화당 사람도 아닌 묘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공화당에 가깝냐 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틸러슨 내정자가 17년 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아주 친분을 돈독하게 쌓아왔던 아주 뚜렷한 친러시아 인사라는 점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현재 공화당 지도부가 굉장히 뜨악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가 러시아가 이번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대선 기간에 미국 민주당 인사들의 이메일을 해킹해가지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트럼프 당선을 도왔다라는 문제를 지금 오바마 정부가 막판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러시아 게이트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공화당 지도부도 그 문제만큼은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 마당에 이렇게 아주 분명한 친러 인사를 국무장관에다가 앉히니까 공화당, 민주당 다 그렇고 또 주류 언론들도 이거는 너무 잘못된 인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은 공화당 대통령 당선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조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란 말씀이죠? 예,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러시아 해킹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 이 자체가 크게 흔들려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초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새누리당이 과거에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월호 7시간 조사 문제 이런 데에서 끝까지 그 조사를 막으려고 했던 거 여기하고는 아주 극명히 대비되는 태도입니다. 사실 뭐 미국 공화당 하면은 기득권자들의 왕국 같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해킹 같은 그런 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라고 보고 지금 초당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친러시아 인사를 국무장관에 앉혔으니 앞으로 뭐 파장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틸러슨이라는 사람은 개별 정책에 있어서 특히 오바마 정부 후반부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악화시켰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같은 문제 이런 이슈에서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고 러시아의 편을 들었던 그런 경력이 이미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미국 국익을 훼손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 국무장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익을 훼손했다라는 의심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 청문회에서 인준청문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을 이겨내고 국무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안팎의 감시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고집이 다시 한번 관철된 인사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트럼프 외교안보라인 구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종합적으로 보면 친러시아, 반중국 성향의 진용을 짰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무부 장관이라 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외교부 장관이기도 한데 트럼프 외교안보 라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인물들로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예. 백악관 안보보좌관,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 안보실장 같은 사람이 대북 정책을 주도할 것 같은데 예. 이 사람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고요. 어제 선임된 이 틸러스 국무장관 이 사람은 러시아하고 친하다는 것 외에는 공직 경험, 특히 외교관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별다른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모두 강경한 성향이라는 점. 그렇다면은 결국 북한과 중국 두 나라가 다시 한번 힘을 합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원 첩첩산중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그 사드 배치 문제는 어떤 입장일지 이게 상당히 또 궁금합니다. 예, 트럼프는 원래는 미사일 방어, MD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돈 먹는 함하고 제대로 막지도 못하는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선거 기간 동안에 여러 번 했었는데, 근데 이 당선 후에는 약간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주에다가 사드를 배치했다고 하는 결정, 이것을 바꿀지 말지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제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만나가지고 탄핵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사드를 배치하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현 정권, 오바마 정권하고 주한미군 측은 밀어붙이는 이 문제를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요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외교 안보 라인이 반중국 이런 입장이라면 사드도 계획대로 하지 않겠는가? 이게 사실 국내의 시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드라는 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트럼프 외교 안보 라인이 반중국 입장이라면 그냥 고할 거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약간 좀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재검토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마치 대통령 놀이를 하듯이 사드 배치 같은 논란이 되는 정책을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회의 통제 이런 것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 사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중국의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은 이거 뭐 사실 금한령 말고도 연예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염려가 됩니다. 한류 마케팅을 제한하는 금한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특히 성주에 부지를 제공한 롯데 계열사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있다라고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또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서해에서 실탄 군사훈련을 했던 장면을 공개했고요. 얼마 전에. 예. 그리고 지금 해군사관학교 졸업반 생도들이 배를 타고 마지막에 이제 졸업하기 전에 세계 12개국을 도는 소위 순항훈련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 당국이 입항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훈련에 차질을 빚어줬다라는 기사가 어제 JTBC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드는 밀어붙이면서 군 내부의 인트라넷 뚫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군 당국이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어제 기무사가 군 내부 인트라넷 해킹 문제 이것을 한번 조사해보겠다라고 사이버 사령부를 압수수색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해킹 사건이 8월에 있었고 또 이거를 인지한 게 10월인데 12월이 돼서야 수사에 나서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이버상에서는 경계에 실패해서 안보에 구멍이 뚫리게 해놓고 지금 사드만 밀어붙이냐 이런 지적을 의식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총체적으로 국가 정부의 진공 상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경제도 그렇고. 예. 황준호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에? 서면 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매주 주말 광화문에 나가시느라 힘드시죠? 저희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쓰면서 싸그리 망해버려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강남역 10번 출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역시 모두가 리셋을 말할 때 리셋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책입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도서출판 창비.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노조가 강경하게 저항했습니다마는 시중은행의 성과 연봉제 강행되는 흐름이고요. 또 관세청의 면세점 심사 또한 강행되고 있는데 심사를 한 다음은 허가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탄핵 이후에 멈춰서질 않는군요. 아, 정말 황당합니다. 이게 경제 쪽에서 보면 정말 황당하고 슬픈 뉴스가 두 개가 어제 연이어 나왔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언급해 주셨던 그 시중은행 성과연봉제요. 국내 주요 8개 은행이 어제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을 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선 첫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같은 날에 8개 은행이 동시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같은 날에 의결을 하는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참여한 은행들이 KB국민, 신한, 우리, KB하나, 여기 4군데가 이제 대형 은행이고요. SC제일, CT, 농협, 수협, 이까지 지금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대형 은행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담합, 금융자본들의 뭐 결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 초강수를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예. 이 지금까지 과정이 어땠냐면요. 민간은행들이 그동안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조 측하고 협상을 진행하려 했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요. 노조가 이 협상에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그쪽이 사측이 와서 야 우리 성과연봉제 도입 협상하자 그러면 노조가 어이쿠 그러시죠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겠냐고요. 당연히 노조가 이 협상을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금융공기업들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철도노조 상황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예. 노동자들의 처우가 나쁜 쪽으로 개선되는 이 문제가 있으면은요. 예. 이건 무조건 노사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 은행들은 법을 지금 위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금 이걸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뭐 금융노조는 당연히 반발합니다. 어제 그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그리고 불법적 이사회 의결의 무효화, 이거 당연히 불법적입니다. 그리고 임종용 금융위원장 즉각 사퇴 요구했고요. 그리고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만 고맙게도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이하경, 박용진, 정재호, 재윤경 이런 의원들이 그 기자회견에 동참을 해줬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뉴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세청 이야기입니다. 관세청에 어제 면세점 3차 사업자 선정, 요게 15일에서 17일까지로 예정돼 있거든요. 2박 3일 동안 심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새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면세점 사업자가 왜 문제가 되냐면 다 아시겠지만 이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문입니다. 어제 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야3당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무려 61명이 성명서를 냈어요. 내용을 보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으나 관세청은 의혹이 다 해소되기 전에 신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맞는 주장이죠. 이 롯데, SK 이런 재벌들이 지금 정권에 돈 바치고 면세점 따내려 한다는 의혹이 드러나서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할 판인데 예. 수사 대상자들이 면세점을 허가받는 이 특혜를
관세청이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막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 뉴스 두 개를 연이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0만 촛불 민심 때도 드러났고요. 또 지금 야당도 일제히 반대하는 게 성과연봉제입니다. 또 사상 최장기간 철도 파업이 이어졌죠. 그리고 성과연봉제야말로 재벌들이 제일 원하는 거고,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참혹한 영미식 자본주의 폐해라는 주장에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성과연봉제를 앞세웠던 대통령하고 재벌들에 대해서 촛불 민심이 이렇게 단호하게 단죄를 했고 결국 탄핵이 가결됐다면 이건 일단 기다리는 게 상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멈춤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 면세점선정도 마찬가지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밀어붙이겠다는 배짱이 도대체 저는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저는 좀 엉뚱하게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 뭔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는 멍청한 대통령하고 사익에 눈이 먼 무당 최순실이 엮은 사태이기는 한데 결국은 이 사건의 몸체가요. 이 사태를 즐기면서 조종했던 재벌과 자본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조금 제 이런 의견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경제 쪽에 있는 기자로서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진짜 몸통이 재벌하고 자본이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재벌 이 세 축을 놓고 봤을 때요. 지금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죠. 최순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재벌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예. 수백만 촛불 끝을 보고서도요. 그러면 박근혜, 최순실, 재벌 중에 제일 센 놈이 누구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정권이 바뀔 것 같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그래? 그러면 지금 황교안, 유일호, 임종용 같은 들러리들이 있을 때 우리 수건 사업들을 빨리 해치워버리자.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민심? 민심이야 뭐 어차피 개돼지들이 우리 재벌 건드리는 거 봤냐. 국회의원 사법부? 야 걔들이 언제 우리 한번 제대로 공격하는 거 본 적 있냐. 욕 잠깐 먹고 말어. 대신 이건 수건 사업이야. 이득은 막대 밀어붙여. 이런 느낌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요. 미국 정치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아주 짧은 장면이 있습니다. 5초도 안 되는 장면인데요.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한 35년 정도 대번영의 시기라고 하죠. 복지국가를 건설을 하면서요. 근데 이 대번영의 시기를 거친 이후에 석유파동, 베트남 전쟁을 연이어 경험하면서 금융자본하고 군수자본이 동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금융자본과 군수자본들은 우리 자본이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음모를 꾸미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신자유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하고 군수자본이 결탁을 해서 자기의 꼭두각시를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세우자 이런 계획을 만들죠. 그리고 그 꼭두각시가 바로 삼류 영화배우 출신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그렇게 해서 선출된 자본의 대표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안 헷갈리시게 좀 정확하게 발음을 하겠습니다. 도널드 리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메릴린치 증권의 회장이었어요. 미국 금융자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좀 헷갈리지 않게 제가 돈 리건, 애칭이 돈 리건이었거든요. 예. 이 돈 리건으로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 돈 리건이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초대 재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가 출신이 미국의 경제를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재무부 장관이 부자들의 감세안을 올립니다. 그전까지는 절대 못 올렸던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건 회장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백악관 비서실장이 돼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완전히 레이건을 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기록들을 보면 레이건은 진짜 무식한 놈인데 이 월가 출신인 리건이 다 조종을 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제가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장면이 뭐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어디에서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 내용이 법안 거부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연설입니다. 근데 이제 레이건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청중들 반응이 막 좋았던 거죠. 와 함성도 나오고요.
그런데 대중 정치인에게는 그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뭐 연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돈 리건 비서실장이 옆에 딱 서 있다가 갑자기 레이건 옆으로 쑥 옵니다. 그러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카메라에 잡혀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스피드 잇 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피드 잇 업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야 서둘러 빨리 끝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 예절상으로 보면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영어가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와서 야 빨랑 끝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유튜브에 이 동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미국인들이 댓글 단 걸 보면 다 반응이 이렇습니다. 뭐야 저거? 레이건은 바보야? 레이건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돈 리건한테 다 조종당한 거야. 비서실장이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요 동영상이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 영어 댓글들 보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뭐야 뭐 비서실장이 대장이야? 레이건이 비서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런 반응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권 사용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무례한 발언인데 태연하게 이 돈 리건은 빨리 해, 빨리 끝내 이러면 레이건이 깜짝 놀라서 아 빨리 끝내야 돼 이런 표정으로 연설을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인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한 장면이 바로 레이건이 꼭두각시고 그 신자유주의의 출범기였던 1980년대에 세계를 주무른 건 월가 금융자본과 군수자본이었다는 걸 상징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고스란히 한국으로 옮겨온 거죠. 다만 시키는 사람이 한 다리가 더 걸쳐졌을 뿐이에요. 박근혜한테 시키는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중간 다리가 있었을 뿐이고 그 중간 다리를 재벌들이 조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조짐을 보이니까 민심 따위는 아랑곳 않는 그 배짱이 바로 이 재벌들의 이 배짱이 이걸 상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중들한테 무슨 욕을 먹건 개의치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과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서 느끼는 건 이거죠. 꼭두각시가 박근혜 최순실에서 황교안으로 바뀌었을 뿐인 겁니다. 저는 이게 참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어제 이 두 가지 뉴스를 보고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싸움이 아직 끝이 안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그게 박근혜건 아니면 지금 황교안이 그 자리에 앉아있건 진짜를 마주쳐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분들이 마음이 조금 뭐 가라앉으셨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토요일에 다시 광화문에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조금 오래 우리가 이 겨울을 길거리에서 보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의 타깃이 박근혜와 헌재 정치권을 향해야 되겠지만 진짜 주범들이 끌려 나올 때까지요. 계속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께서는 서로 더 격려해 주고요. 더 연대하면서 재벌 개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고삐를 놓지 않고 같이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민주주의는 한판 승부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말이 또 떠오릅니다. 다음입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상균 3년, 진경준 4년. 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법리 문제라서요. 사실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 말씀드리는 게 옳은가 싶기는 한데 이걸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죠. 예, 구속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요. 2심 판결이 어제 있었는데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5년이 원심이었거든요. 징역 3년, 벌금 50만 원 이렇게 감형됐다는 거예요. 예. 저는 법을 몰라서요. 징역 3년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됐습니다. 아니 길거리에서 데모를 했다고 사람을 3년 동안 감옥에 쳐넣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제가 정서상 더 용납이 안 됐던 건 한상균 위원장 재심 선고 바로 앞에 그 넥슨 공짜 주식 뭐 했었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요. 예. 재판이 오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 받은 부분은 무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검찰은 13년을 구형했는데 나온 형량이 4년입니다. 여기 추징금은 130억 원. 이건 또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추징금도 못 걷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한상균 위원장이 3년인데 진경준이 4년이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수백억을 헤쳐먹은 고위공직자는 4년인데
거리에서 시위한 노동자에게 3년형을 살게 한다는 게요. 둘째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판결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예. 불법 폭력 시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사회에 용납될 수 없다. 이게 이제 판결의 핵심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장에도 동의가 안 됩니다. 저는 물론 비폭력 시위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비폭력 시위를 선호하는 이유는 폭력 시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저는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비폭력 시위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폭력 시위를 더 낫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노동 현장에서는 굉장히 거친 폭력 시위가 종종 벌어집니다. 예. 저 그거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우는 노동자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왜 거칠게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면 동지들을 잃거나요. 아니면 안 싸우면 아무도 안 알아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판사분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지금 고등법원 판사임내하고 판결을 할 수 있는 이유가요. 일정강점기 때 목숨을 걸고 폭력으로 부당한 법에 맞서서 싸웠던 항일 독립투사들이 있으셨기 때문이고요. 예. 광주항쟁 때 총을 들었던 시민혁명군이 있으셨기 때문이고요. 87년 6월 항쟁 때 화염병을 들었던 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불법 폭력 시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사회에 용납될 수 없다라는 말 자체가 결단코 동의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다라면 우리의 판단 기준은 그 법이 옳으냐 그르냐부터 따져야 되고요. 어떤 시위를 불법 합법이라는 잣대로 구분을 할 때는 그 사이에 공권력의 폭력이 없었는지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민중 총궐기 때 과연 그런 이성적인 과정이 있었냐는 거죠. 솔직하게 한번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래요. 작년 11월이요. 올해 11월에 비해서 살기 좋았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와, 작년은 참 좋은 세상이었어. 그런데 올해 갑자기 최순실이 등장해서 세상이 역같아졌어.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거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 올해만큼 역같았고요. 민중들과 노동자들의 삶은 절벽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민중 총궐기 대회가 열렸던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최순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 보면 올해의 숫자가 작년보다 많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투쟁에 나섰던 민주노총과 전국 농민의 총연맹 노동자와 농민 동지분들은 올해 우리가 든 촛불을 딱 1년 먼저 들었던 겁니다. 예. 오히려 선각자적인 행동을 한 거죠. 예. 제가 그 불법 집회라고 하는데요. 그 불법과 합법의 경문계가 진짜 웃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촛불 집회 때 낮 일몰 전까지 청와대 인근모 100m까지 접근을 허용했다. 그런데 밤에도 시민들이 청와대를 둘러쌌습니다. 예. 불법이에요. 왜 안 잡아갑니까? 안 잡아간 게 아니죠. 못 잡아간 거죠. 겁이 나니까요. 예. 근데 판사 말대로라면 불법 시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요. 예. 그런데 왜 용인하는 겁니까? 시민들의 뜻이 너무나 드높기 때문에 안 잡아갔던 것뿐입니다. 그 원칙이라는 게 그렇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요.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저지른 불법이 차벽을 공격하고 차벽을 넘을 밧줄을 미리 준비하고 특히 한상균 위원장은 청와대로 갑시다라고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차벽을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맞게 작년에도 올해처럼 청와대 100m까지 물렸으면 민주노총 사람들이 왜 밧줄을 준비했겠습니까? 법원하고 경찰이 막아서 준비를 한 겁니다.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었던 거예요. 올해 우리 촛불 시민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작년에 똑같이 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1년 전하고 달라진 건 경찰하고 법원의 대응뿐인 거죠. 올해 경찰이 행진 코스를 열어주고 안정적 집회를 보장하니까 행사가 평화롭게 끝이 났잖아요. 예. 경찰이 말하는 폭력 시위라는 게요. 민주노총이 빨갱이 단체들이어서가 아닌 겁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공권력이 억지로 막으려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제가 그 재판 내용을 읽어보니 검찰이 이번 2심 재판에서도 1심하고 마찬가지로 8년형을 구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소를 하냐면 언행에 신중해야 함에도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등 민주노총 위원장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장난하나.
아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올해 다 그 촛불 집회 때 청와대로 가자고 외쳤는데 그럼 그건 선동이 아니고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정도의 발언이 아니냐고요. 심지어 한 달 동안 수백만 명이 똑같은 발언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왜 안 잡아갑니까? 그리고 정말로 백보를 양보를 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차벽을 넘고 경찰차를 쓰러뜨리고 하는 걸 불법 폭력이다. 그걸 정말 백보를 양보를 해서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3년이나 감옥에 가둬둬야 되는 일입니까? 저는 그걸 동의를 못하겠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요. 사실 한상균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으로 잡혀간 게 아닙니다. 정치범으로 잡아간 거였어요. 왜냐하면 작년 초부터 박근혜 정부가 시운해고 이런 걸 골자로 해서 뭐 노동법 개정 이런 걸 막 물밑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미 들렸던 얘기가 뭐냐면 이걸 버리면 민주노총이 무조건 반대를 할 거다. 그런데 그 한상균 위원장님이 쌍용차 출신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노동계에서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상균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결속이 되게 강할 거다라는 게 정부 안에서 계속 나돌았던 얘기래요. 예. 그래서 4, 5월에 어차피 민주노총이 대규모 노동자 투쟁을 벌일 텐데 이때 무조건 한상균을 구속해야 된다. 이런 공안 드라이브가 있었다는 얘기를 이미 그때부터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애초부터 한상균을 구속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11월 작년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렸고 10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얼마나 한상균과 민주노총을 위협적으로 느꼈겠습니까? 이때 그러니 매일 항상 꺼내들던 공안, 불법 집회 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애초부터 불법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요. 한상균을 불법 시위 주동자로 몰아붙여서 구속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건 집시법 위반 사범이 아닙니다. 정치법인 거죠. 이제 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흥분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부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한상균이라는 이름을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한상균 위원장께서 환한 얼굴로 자유의 몸이 되시는 그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상균 위원장께서는 항상 제일 먼저 나오시면 유성기업 노동자 동지들 밥절 챙겨 먹고 있냐고 그거부터 물어보신다는데 한상균 위원장께서 빨리 풀려나시는 그날을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예, 정말 참. 아니, 폭력 시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한다. 네. 그러면 폭력 진압은 엄단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민중 총궐기 대회 때 백남기 농민을 죽인.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부터 빨리 해결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던지요.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담합니다, 참. 예. 자, 여간 이런 잘못된 판단 또 잘못된 기소 이것도 총체적으로 리세팅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촛불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만성 피로라는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새누리당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무성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탈당을 준비 중인 원조 친박 김무성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김무성은 새누리당의 재산이 전두환 동지가 독재를 하던 시절 기업들 삥 뜯어서 모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두환 동지는 1980년 박근혜 동지에게 6억을 전달한 기부천사가 아니던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안 되는 청렴한 전두환 동지를 남의 등이나 처먹고 공짜 좋아하는 대머리로 치부하는 것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전두환 동지에게 안 당해봐서 뭘 모르는 요즘껏 김무성은 지금이라도 전두환 동지를 찾아가 등을 쳐 맞아야 할 것이다. 또한 김무성은 새누리당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고 짓거렸다. 새누리당을 알거지로 만들겠다니 이것은 직접적인 이익이나 돈이 없으면 뭉치지 않는 친박을 와해하기 위한 수작으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김무성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청와대로 와서 멀리를 해달라고 종용받고 있는 청담동 미용실 원장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무성은 무간도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비박계 등에 칼을 꽂으며 박근혜 동지를 편들어 주었다. 김무성은 이번에도 30시간이 지나고 나면 동반 탈당하기로 했던 비박계 놈들 명단을 모조리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이상원 중앙일보 사회 2부장의 대통령의 하룻밤입니다. 2013년 11월 5일에 들은 이야기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이었고 나는 런던 특파원이었다. 대통령 방문 준비단에 속해 있던 런던 주재 한국 공무원은 믿기 어려운 말을 했다. 대통령이 투숙할 호텔 객실에 침대 매트리스를 청와대 주문에 맞춰 새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호텔은 자기네 것에 불만이 있다고 여겨서 다소 불편해하는 눈치였다 라고 말했다. 상황 설명을 하자면 박근혜는 이 호텔에서 하룻밤만 지내면 됐다. 그 공무원에 따르면 박근혜가 투숙할 방에는 전자레인지가 설치됐다. 호텔 음식이 아닌 별도로 마련한 음식을 아침 식사로 준비하기 위한 용도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서울에서 가져온 것으로 욕실 샤워 꼭지도 바꿨다고 한다. 손잡이 부분을 눌러야 물이 나오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1박 동안 한두 번만 쓸 샤워 꼭지였다.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은 객실에 조명등 2개와 스크린 형태의 장막을 설치했다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머리 손질과 화장을 하는 곳은
대낮처럼 밝아야 하며 대통령이 거울 보는 곳의 뒤편에 흰 장막을 쳐서 거울 속에 대통령의 모습이 비칠 때 다른 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이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대통령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비연기공주 박근혜 이야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근혜가 감옥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고 싶네요. 1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